순서 삽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수업 때 쓰는 여러분들이 듣는 좀 낯선 용어들 있잖아요. 수업 때 사용하는 용어들은 제가 만든 용어들이 아니라 평가원의 교수님들이 만들어낸 용어라는 거. 그래서 평가원에서 정리한 내용에 입각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3월 달이 되면 평가원에서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 안내서라는 걸 발간을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거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각 과목별로 그 과목에 만든 유형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평가원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 문제를 만들어냈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순서 삽입에 대해서 평가원 교수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순서 삽입 문제는 간접적 쓰기 영역이야. 그러니까 글을 쓰는 능력을 묻는 유형의 문제라고. 됐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평가원 교수님들이 한 얘기입니다.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원래 대부분의 공인영어 시험에는 쓰기가 들어가 있거든. IELTS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영어에 기반을 둔 시험은 리스닝, 리딩, 라이팅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이팅을 시험으로 치고 싶은데 이게 한국의 교육 실정상 실제로 학생들한테 영어로 된 글을 쓰고 이걸 채점해가지고 공평하게 줄 세우게 하는 게 불가능하니 객관식의 형태를 띄어서 쓰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겠다 하는 게 순서 삽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 사실 글을 쓴다라는 능력은 독해력과 정확하게 같은 능력은 아니잖아. 그치? 물론 일반적으로는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이 글도 잘 쓸 확률이 높긴 하지만 두 개가 같은 건 아니라고. 독해력은 뛰어나지만 글은 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역으로 글은 잘 쓰지만 독해력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우리 뭐 밑글에서 배웠던 뭐 주제제목 요지 문제라든가 혹은 아까 이따가 조금 다루게 될 빈칸 문제라든가 여기랑은 결이 다른 유형의 문제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 이제 순서 삽입에서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 학생들이 특히나 점수대가 좀 괜찮은 애들이 다른 유형은 뭐 그렇다 치는데 순서 삽입은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예 결이 다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수업 방식 자체가 어떻게 하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안 맞출 거예요. 이 수업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순서 삽입 문제를 말 그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좀 듣다 보면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을 거야. 지문은 분명히 풀렸어. 순서가 이거라는 것도 납득이 됐다고. 근데 희한하게 글 내용은 모르겠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제가 글 내용 이해 안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독해력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쓰기에 맞는 문제 해결 방법에만 초점을 둘 거라는 거. 요거를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쓰기에 맞는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개념을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볼 거거든. 칠판을 거의 한 바닥을 다 쓸 겁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필기노트 있으니까 거기 없는 내용들만 추가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쓰기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기능어라는 걸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붙여놓은 워딩입니다. 도대체 기능어가 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대명사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함부로 쓸 수 없잖아.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예를 들면 앞에 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 다음에 he라고 써야 돼? she라고 써야 돼? he라고 써야 된다고. 이게 정해진 규칙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요런 대명사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의 일치를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탐 나왔어요. 얘를 he라고 쓰는 건 오케이. 근데 탐이 나왔는데 다음 문제 they라고 쓰는 건 말도 안 돼요. 한 명밖에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they라고 쓰겠어. 뭐 요런 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쉽게 나오는데 잘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글을 쓰면은 요렇게 쓸지 안 쓸지를 생각해보시면 돼. 잘 들어봐봐. 영어 학습하는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역은 단어 학습이야. 됐죠? 영어 학습을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역은 단어 학습이야. 다음 문장. 이러한 어려움들. 연결 괜찮니? 괜찮네요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수의 일치, 단복수를 철저하게 보셔야 된다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 문장에서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학습의 어려움은 단어 학습이야 라고 얘기했어. 어려움 몇 개 나왔어? 하나밖에 안 나왔어. 이걸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이라고 쓰겠어. 이건 연결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인들은 이런 식의 대명사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내용만 맞으면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 단복 철저하게 지키셔야 된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이건 필기노트에 없으니까 추가해 주세요. 대명사는 지칭 대상이 명백해야 해요. 지칭 대상이 명백해야 한다니까. 예컨대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쓰기 영역의 문제니까 네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문장을 연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 답이 딱 나와. 그냥 계속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글로 정식이와 민철이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문장. 그 사람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누구야? 너 같은 글 이따위로 쓰겠냐고. 안 쓰잖아.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둘 중에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되게 불명확해요. 이건 쓸 수 없는 연결입니다. 이 경우는 어때? 정식이와 민철이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그 사람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이러면 그 사람 누군지 나오죠. 그래, 이렇게 명백할 때만 대명사, 지시어 같은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게 쓸 거야. 이거 말고 좀 유의해야 될 점 디테일한 거 3개만 얘기해 볼게. it, this, that 요런 말들이 있는데 얘는 물론 이제 앞에 나왔던 각각의 단수 명사를 대신할 수 있죠. 그것, 이것, 저것. 근데 얘는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다시 앞 문장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어요. 오버하지 마라. 앞 문장 전체를 지칭한다가 아니라 지칭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수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앞 문장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다고.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야, 메가스터디라는 회사가 가만히 보면 문제가 좀 많아. 됐어? 다음 문장. 그거 진짜야. 여기서 그게 뭔데? 그래, 메가스터디라는 회사 전 문제가 많다라는 거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도 그것이라고 해서 앞문장 전체를 받아 쓰잖아. 영어도 it, this, that이 앞문장 전체를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요 this의 복수형 있죠? these요. this의 복수형인 these는 앞에 나온 여러 문장들을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메가스터디는 확실히 문제가 많아. 메가스터디는 확실히 문제가 많아. 그런데 또 뚜껑을 열고 보면 시장에 메가스터디만한 인강회사가 없는 것도 맞아. 다음 문장. 이것들은 모두 진실이야. 여기서 이것들은 뭔데? 메가스터디가 문제가 많다는 거. 그래도 메가스터디만한 회사가 없는 것도 맞는 거. 이거 둘을 합쳐서 이것들이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러 문장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디지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는 의문이 이거거든. 강사야, 그럼 이세 복수형인 데이, 대세 복수형인 도우즈는 걔네들은 이런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2개 이상 받을 때는 디즈로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머릿속에 넣어버려라. 두 번째. 저기 있는 대세 복수형인 도우즈 있잖아. 요 뒤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 도우즈는 대명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요.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 도우즈는 대명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오버하지 마라. 대명사가 아니다가 아니라 대명사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대명사가 아닐 수 있으면 뭔데? 얘가 people의 뜻인 거야. 사람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걸? those who 하면 뭐뭐 한 사람들이잖아. 다른 의미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거는 필기노트에 없으니까 적어. things. 그냥 사물들, 물건들이란 뜻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쓸 수 있다니까. 교실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있잖아. those in the classroom 이라고 쓸 수 있다고. 이게 특별히 대명사가 아닌 거야. 교실에 있는 물건들이란 뜻이야. 됐지? 알아두자. 세 번째는 내가 지금부터 문장 하나를 적어 볼 건데 이 문장은 어떤 책의 아예 첫 문장이에요. 첫 단락의 첫 문장이에요. 요 앞에 어떤 문장도 없어서 첫 문장이야.
이렇게 적어보죠. In her book, Rosa said.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그녀의 책 속에서 로사가 말하길. 그녀의 책 속에서 로사가 말하길. 야, 여기 있는 헐이 누굴 것 같니? 앞에 나온 대상을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첫 문장이었다며. 누굴 것 같니 이거? 로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맞아요. 앞에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있는 대상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범위를 좁힐게. 아무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같은 문장 내에 같은 문장 내에 뒤에 등장하는 뒤에 서술되는 명사를 지칭할 수도 있다고. 괜찮지? 너네 지금 뭐 배우는지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의 독해력과는 다른 영역을 물어보는 순서삽입 문제에서 네가 꼭 알아야 될 개념들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 기능어로서의 대명사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아셔야 될 게 접속부사예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접속부사를 연결사, 뭐 연결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보통 국어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 국어랑 용어에서의 헷갈림이 없으라고 국어랑 똑같은 용어를 쓸게요. 접속부사가 어떤 건지 알지? 뭐 그리고,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데 해당하는 말들이잖아. 근데 영어에서 접속부사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순서삽입 문제를 풀 때 모든 접속부사를 신경 쓸 수는 없어. 딱 세 종류만 제대로 잘 알아도. 첫 번째 역접이야. 종류는 어떤 건지 알죠? but, 뭐 however, still, nevertheless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다 역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의 특징을 좀 알아둡시다. 저한테 글 수업 들었던 친구들 많잖아요, 현장에. 근데 기출로 되어 있는 글 강좌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도 많지 않았어? 지문 중간에 however이 딱 등장했는데도 글 내용은 안 바뀌어. 그죠? 역접이 있다고 무조건 글 내용이 반대로 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푸는 순서삽입 문항에서는 역접 등장하면 무조건 글의 내용이 전환돼야 돼요. 다시 무조건 글의 내용이 전환되어야 해. 됐죠?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을 알아둬라. 내용을 반대로 가져간다가 아니라 내용이 바뀌기만 하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다음에 나는 그녀의 어떠어떠한 성격은 싫다. 이렇게 반대 내용을 써도 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이렇게 아예 딴 내용을 넣어도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부도덕하다 말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글로서만 생각을 하셔. 됐죠? 내용을 전환하면 돼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네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런 내용 전환하겠니? 보세요. 야, 요새 날씨가 초여름 날씨잖아. 그런데 커피는 맛있어. 너 같으면 이따위로 글 쓸래? 네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즉 역접을 쓰고 내용 전환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동일성에 기반을 하고 내용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요거 필기 노트에 없을 거예요. 요거 조금 신경 써두시라고. 필기 노트에 없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역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표현들 좀 몇 개를 외웁시다. 그러니까 역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얘기는 역접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야, 이런 게 참 어렵다니까. 듣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면 외우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but이나 however, nevertheless 같은 말들은 그냥 무조건 역접이에요.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나오는 표현들은 내용을 바꿀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fortunately. 보통 이제 접속부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컴마를 동반해서 이렇게 썼을 때를 얘기합니다. 운 좋게도 의 뜻이잖아. 이 표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길 가다가 차은우를 만났어. 운 좋게 사인을 받았다. 이건 역접 아니에요. 역접 아니잖아. 그냥 순접으로 그대로 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생각해볼까? 내가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 운 좋게 하나도 안 다쳤어. 이건 역접이잖아요. 그러니까 fortunately는 역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됐죠?
당연히 unfortunately란 말도 역접일 수도 역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역접인 사례만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 이런 거죠. 길 가다가 주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빳빳한 현금 뭉치를 1,000만 원어치 주었어. Unfortunately, 불행히도 그냥 가짜 지폐였어. 역접이죠.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괜찮니? 그 다음 요런 것도 역접일 수 있습니다. Yes, of course. 이게 왜 역접이야? 상황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일상에서 많이 할걸? 네가 친구랑 싸워. 친구한테 막 네가 비난을 퍼붓으면 돼. 야 요번에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막 그래요. 근데 이 새끼가 친구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가 한마디만 더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 그럴 때 요런 표현 많이 쓰죠. 네가 잘못했어 막 우기다가 친구 표정 싹 보면서 아 그래 물론 내 잘못도 있긴 하지. 역접. 됐죠?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강사야 이거 100% 역접이니? 아니 순접으로도 쓸 수 있다니까.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야 강민철은 수업을 제 시간에 끝낼 줄을 몰라. 그래 이번 주도 수업 시간 20분 오버했다고. 순접이잖아요. 그래 됐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니까. 괜찮니? 하나 더 요런 표현 있죠. 전부 다 기출에 나왔던 걸 기반으로 해서 정리드리는 겁니다. ordinarily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란 뜻이잖아. 얘도 역접일 수 있다고요. 뭐 예컨대 이런 거. 야 요번 주에 강민철이 수업을 정시에 끝내더라. ordinarily 보통은 수업 시간 20분 오버가 기본이거든. 이런 식으로 역접. 됐죠? 오케이. 괜찮습니까? 어제 DM을 하나를 받았는데 그 강민철 강사님께서 수업 중에 저의 키와 관련한 디스를 하셨다라는 DM을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 좀 해줘. 나도 좀 뭐라고 하게. 어쨌거나 이렇게 역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표현들 봤어요. 지금 있잖아. 수업에서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는 전부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년 3월 달에 발간되는 평가원의 학습 안내서 거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94학년도부터 쭉 순서 문제랑 문장 삽입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나왔던 데이터를 다 모아서 내가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 들으면서 아 이해 가네로 끝내지 말고 계속 외우려고 하세요. 물론 나중에 내가 이제 문제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도 기본 1차적으로 지금 여기서 외우려고 하세요. 지금 접속부사 배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조의 접속부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조적으로라고 해석되는 친구예요. In contrast, by contrast, 뭐 conversely,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이런 것도 대조죠. Instead, 대신에 이런 말들이 이제 다 대조의 접속부사인데 얘는요 기능을 잘 알아두셔야 돼. 대조의 접속부사는 기능을 잘 알아두셔야 돼.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뒤의 내용을 단순하게 대조하는 거예요. 뭐 예컨대 이런 거. 강민철은 수업 시간을 맨날 오버한다. 대조적으로 조정식은 수업 시간을 칼처럼 지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됐죠? 왜 납득이 안 되니? 이럴 때 이제 대조 접속 부사를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가만히 보면 역접이랑 크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방금 했던 예문 그대로 볼게. 강민철은 수업 시간을 자주 오버해요. 그러나 조정식은 수업 시간 칼처럼 지켜요. 크게 구분 안 되잖아요. 그치? 역접이랑 거의 기능이 비슷합니다. 간혹 학생들이 선생님 대조랑 역접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수능, 사관, 경찰대 요 정도 수준의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대충 글의 흐름을 바꾸는 데 쓸 수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대조의 접속 부사에서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요거다. 잘 들어보셔야 돼. 잘 들어보셔야 돼. 집중하셔야 돼요. 자, 대조의 접속 부사로 내가 문장을 연결해 볼게요. 조정식이 수업 중에 가끔씩 드립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수업 중에 치는 드립의 내용들을 보면 정상적인 드립이 없어. 대신 이상한 드립은 엄청 많아. 대조로 연결했다. 대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드립은 없어. 이상한 드립은 엄청 많아. 앞뒤 내용이 어때요? 사실상 똑같지 않니? 그래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조의 접속 부사는 앞에 어떤 문장을 쓰고 대조의 접속 부사와 함께 문장이 뒤따라 나왔을 때 이 앞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고. 됐죠? 조정식이 수업 시간에 치는 드립 멀쩡한 거 거의 없어. 대신 이상한 드립은 엄청 많아. 괜찮아? 근데 이것도 특징이 있다. 다시 네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 똑같이 내가 대조의 접속부사를 넣어서 앞뒤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문장을 연결해 볼게. 이거 괜찮은지 어색한지 느껴봐. 너네 보통 느낄 수 있어요. 괜찮은지 어색한지 느껴봐. 잘 들어봐. 강민철은 수업 시간을 맨날 오버해. 대신 이번 주도 20분 늦게 끝냈어. 이거 괜찮아? 이상하죠? 얘도 앞뒤가 똑같은 말인데 왜 얘는 대신으로 연결이 안 돼? 둘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 다시. 강민철은 수업을 맨날 오버해서 끝내. 대신 이번 주도 20분 늦게 끝냈어. 연결 이상해. 근데 아까 괜찮았던 거 생각해봅시다. 조정식은 수업 중에 멀쩡한 드립 안 쳐. 대신 이상한 드립은 많이 쳐. 이건 괜찮았거든. 둘의 차이 뭘 것 같니? 어떨 때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앞문장이 뭘 때? 부정문이어야 돼요. 되죠? 대조의 접속부사로 앞뒤를 동일한 내용으로 연결하려면 앞문장이 부정형의 문장이어야 합니다. 됐어요? 좀 전에 강민철 지문도 그래서 부정형으로 문장을 바꾸면 연결이 자연스러워져. 해볼까? 강민철 있잖아. 정시에 수업을 끝내는 경우 거의 없다. 대신 이번 주도 20분이나 늦게 끝냈거든. 괜찮죠? 정시에 거의 안 끝낸다. 대신 이번 주도 20분 늦게 끝냈어. 이건 괜찮다고. 부정문 다음에 연결되는 건 괜찮아요. 이게 기본 패턴.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절평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험이 6년 차가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7년 차인데 6번의 6구 수능을 치는 동안 이 대조의 접속부사가 부정문 다음에 들어가서 같은 내용을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문장 삽입 패턴으로만 3번 출제됐어요. 2년에 한 번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평가원이 엄청 좋아하는 문제 패턴이에요. 사관학교에서 한번 출제된 적 있고요. 얘랑 정확하게 똑같은 기능을 가지는 접속부사가 rather이에요.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rather이라는 접속부사는 잘 알아둬라. 얘는 앞뒤를 단순 대조할 때는 못 쓰고 부정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이을 때만 쓸 수 있어. 됐죠? 예컨대 조정식은 수업 중에 멀쩡한 드립 안 쳐. rather 오히려 이상한 드립을 많이 치지. 요렇게만 쓸 수 있다고요. 괜찮니? 오케이. 자, 세 번째 접속부사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친구인데 자주 나오진 않거든. 제일 최근에 나왔던 게 2019학년도 수능 순서찾기 문제에서. 근데 이게 얘가 2019학년도 수능에서 순서찾기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보충 영상으로 보게 되고 온라인에 연결해서 1강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 문제가 EBS 기준 정답이 26% 나왔어요. 메가스터디 기준으로도 정답률이 31%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 2018학년도에 문장 삽입 문제로도 정답률 41%짜리 문제로 나왔어요. 얘는 나오면 무조건 킬러입니다. 종류부터 알아놓을게요. 이런 애지. likewise 마찬가지로, similarly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 by the same token 마찬가지로. 얘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라는 뜻인데 뭐 단어의 뜻을 보면 알지 않겠어? 이거 순접인 거 같니? 역접인 거 같니? 순접이요, 순접. 그러니까 앞뒤에 뭔가 유사성이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될 거야. 앞뒤가 유사성이 있는 내용으로 연결될 거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앞뒤를 동일한 내용으로 연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앞뒤가 유사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동일한 내용이면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야? 들어봐. 원래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단어만 바꿔 쓰면 사실상 똑같은 문장 둘을 나란히 쓰는 것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거든? 네가 글 쓰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고 또 다뤄봐. 강민철 잘생겼어. 다음 문장. 그 사람 미남이라니까? 괜찮지 않아, 연결? 그죠? 근데 요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강민철 잘생겼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미남이야. 이거 어때? 되게 어색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원래는 앞뒤를 똑같은 내용의 문장으로 연결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마찬가지로라는 말을 넣는 순간 앞뒤가 똑같은 내용이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접속부사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기능입니다. 어느 정도 유사한 것까지만 허용되지 절대 똑같은 내용으로는 연결 안 된다고. 잘 알아두죠. 그럼 좀 전에 봤던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면 이건 가능하겠지. 강민철 잘생겼어. 마찬가지로 강민철이 기르는 멍멍이도 잘생겼어. 이건 뭐 둘 다 잘생겼다는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은 아니잖아. 이건 연결이 가능하다고. 됐죠? 오케이. 지금 우리 계속 기능어 보고 있습니다. 이 기능어 중에는 대명사 접속부사 말고도 기타 기능어가 있어요. 뭐 어려운 얘들 아닙니다. 이런 애들요. 뭐 어나덜이요. 단어의 뜻을 생각해보면 느낌이 딱 오거든. 야, 어나덜 보이라고 얘기하려면 앞쪽에 소년이 한 명 있어야 또 다른 소년이라는 표현을 쓰지. 서치 어 북이라고 얘기를 앞에 책이 있어야 서치 어 북 그러한 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again, 뭐 다시 한번, 뭐 이런 표현들. 다시, 뭐 이런 표현들. 이게 전부 다 일종의 기능어라고. 얘들은 특징을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앞에 어떤 표현이 특정한 표현이 등장을 했어야 다시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런 걸 기능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사항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 이거부터 보자. 보이 나왔거든요. 얘를 대명사로 he라고 쓰는 건 당연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소년 한 명을 다음 문장에서 they, 그들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연결돼요? 미친 거죠. 한 명인데 어떻게 they라고 써? 안 맞단 말이야. 요거랑 구분해봐. 똑같이 boy를 썼어요. 자, 근데 얘를 그 다음 문장에서 such a boy라고 한번 써보고 요번에는 복수형으로 such boys라고도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앞에 한 명의 소년을 그 한 명의 소년이라고 대신하는 건 말이 돼요. 한 명이었거든? 이걸 such boys라고 쓴 거 맞아 틀려? 얘도 맞아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단복수가 안 지켜지면 연결이 틀린 거야. 근데 such는 단수 복수 이렇게 연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such의 특이점이에요. 괜찮니?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영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 boy 다음에 such a boy를 쓰면 앞에 나왔던 소년을 정확하게 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boy 다음에 such boys라고 얘기하면 그런 성향의 소년들 전반적으로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됐죠? 괜찮아? 요렇게 얘기하면 기능어가 끝이 나요. 순서 삽입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능어에 대한 얘기가 끝납니다. 근데 요것도 얘기를 하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거거든. 강사야, 나는 어딘가에서 문제풀이 강의 들을 때 순서 삽입 문제 풀 때 더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혹은 이제 내가 문제를 풀 때 더를 활용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 예컨대 이런 거거든. 물어보자. 보이가 있고 더 보이가 있어. 뭐가 먼저 나와야 되니? 보이가 먼저, 더 보이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출 문제를 보면 오히려 더 보이가 먼저 나오고 보이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냥 각각의 소년이 다른 소년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미국인들한테 더 같은 관사의 사용은 되게 편한 건데 한국인들한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걸로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 반 우스갯소리 겸 해서 이제 좀 팩트를 담아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내년에 대학 가실 거잖아요. 뭐 이것도 뭐 아니야? 다들 이사학번이 되셔야 될 거 아니야. 이사학번이 돼서 대학을 가시면 네가 전공을 뭘 하든 간에 대학 들어가면은 영어 회화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될 거거든. 그 회화 수업 들을 때 원어민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영어로 에세이를 쓸 때마다 더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팁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원어민 교수님은 되게 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되게 쉽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프린트 한두 장 주고 이것만 보면 다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한국인 교수님, 영어를 전공하신 한국인 교수님한테 가면 대답이 완전 달라질걸? 영어 전공 한국인 교수님한테 가서 저 영어 관사 더 쓰는 거 너무 힘듭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면
그래. 내가 괜찮은 교재 하나 추천해 줄게 한 다음에 한 300페이지쯤 되는 논문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말은 아예 없는 품사다 보니 진짜 한국인 입장에서 얘를 정리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를 보다 보면 한 지문에 더가 한 8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떤 더는 활용해야 되고 어떤 더는 활용 안 해야 되고 엉망이에요. 보다 보면 순서도 엉망으로 꼬여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무리 빡세게 공부해도 더는 시험장에서 못 써먹을 거예요. 함정도 너무 많이 나올 거고. 결론 우리는 더는 무시한다. 앞으로 문제 풀 때 더는 활용 안 할게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용 안 할게요. 됐지? 그래서 기능어는 여기에 나온 정도로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 아니 그러면 강사야, 기능어만 알면 순서 삽입 문제 다 풀리니? 그럴 리가 있나? 뭐 넌 대명사나 접속부사 가지고만 글 써요? 내용을 잘 써야죠, 글은. 됐죠? 그래서 글의 내용과 관련한 얘기를 할게요. 피디님 여기다 쓰면 잘 가려지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글의 내용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별거 없어. 그냥 같은 색의 문장끼리 연결하면 됩니다. 같은 색의 문장끼리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로 어려운 얘기 아니다. 잘 들어봐. 객관식 문제부터 먼저 한번 내볼게. 보세요.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맛있다. 됐죠? 다음 문장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됐지? 1, 2, 3번만 줄게. 사과는 맛있다. 1번 조정식은 메가스터디 소속의 영어 강사이다. 2번 강민철은 멍멍이를 키운다. 3번 사과는 건강에 좋다. 뭘 것 같니? 3번밖에 될 게 없잖아요. 왜요? 사과라는 같은 색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이거밖에 없다고. 너네 상식적으로 이거 할 줄 안다니까? 이것만 잘하시면 돼. 이게 순서 삽입 문제에서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 자, 순서 문제로 먼저 얘기 한번 해보자. 순서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A, B, C 세 개의 가장 적절한 순서는 해서 A가 흰색 내용에서 흰색으로 끝나요. B가 빨강으로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나요. C가 빨강에서 시작해서 빨강으로 끝나요. 순서 배치해보세요. 뭐가 제일 앞으로 갑니까? C 그 다음 B 그 다음 A. 그래 정답은 C 바라고. 아니 이게 뭐 무슨 원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 무조건 빨간색은 흰색보다 앞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CBA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같은 색깔끼리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기출 문제가 태반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요. 요 패턴을 잘 익혀두시라고. 그냥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물론이죠. 문장 삽입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네모 박스 하나 주고 야,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위치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디니? 이렇게 묻는다고. 야, 오늘 이번 시간 박스 너무 예쁘게 잘 그려놨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이 흰색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빨간색 내용으로 싹 바뀐 거야. 됐죠? 자, 문장 내가 색깔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만 잘 봐보세요. 됐어? 이거 저기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도 색깔 구별 되죠? 야, 몇 번에 넣어야 제일 적절할 거 같니? 4번. 야, 이거는 생후 23개월 된 우리 아들도 하겠다. 그 색깔 같은 거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지문에서는 이게 색깔로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글의 내용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것만 잘하시면 된다고. 괜찮죠? 요게 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조개는 기능어랑 내용에 맞춰서 순서와 삽입 문제를 풀 건데 요번 주부터 이제 몇 주 동안은 일단 순서 문제부터 먼저 풀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퀴즈 하나 내봅시다. 이제 필기노트 필요 없습니다. 책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문제 한번 풀어봐. 안 적어도 돼. A의 배탈, B의 병원, C의 상한 음식이라고 적어볼게. 순서 한번 정해볼래? 순서 한번 정해볼래? 여기 보고 정해봐. 나름대로 머릿속에 스토리가 나와요? 뭐가 제일 먼저 가야 될 거 같니? C 상한 음식 그 다음 A 배탈 그 다음 B. 아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서 병원 갔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쁜 그림이죠. 보통 인간의 뇌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에 맞게 인간을 맞춰야 이야기가 제일 잘 이해가 가거든. 논리적으로 타당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비틀어 볼게. 이게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봐. 봐봐.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래요. 문제 있어요? 없죠? 논리적으로는 하자 없죠? 자, 이제 조금 웃기게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 근데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봐봐. 됐지? 병원에서 상한 음식을 사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배탈 나버렸어. 하자 있어? 별 하자가 없죠. 이게 순서 찾기의 문제입니다. 순서 찾기 문제를 풀다가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꼭 있을 거야. 문제를 분명히 나는 순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풀었거든. 당연히 채점을 해야 돼. 채점을 해보니까 틀렸어. 당연히 해설을 봐야 되죠. 해설지를 읽었다. 납득은 돼. 아, 이런 순서라는 거구나.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내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복수정답 아닌가? 순서 찾기가 이 경향이 제일 강해요. 차라리 빈칸이나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풀고 난 다음 틀려서 해설지를 보고 나면 아, 내게 왜 틀렸는지가 느껴지거든요. 순서는요, 해답도 맞고 나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보세요. 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예쁜 방식은 사실은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걸 기대하는 건 힘들죠. 다른 거 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라는 게 시간 내에 문제를 풀다 보면 좀 해석이 좀 꼬이기도 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굵직굵직한 단어나 표현을 위주로 문제를 풀긴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스토리 라인들이 꼬여버리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순서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이거예요. 앞으로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빅픽처를 그리지 않습니다. 빅픽처를 그리지 않아요. 여기서 빅픽처를 그리지 않는다는 건 이런 의미야. 야,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간 순으로 봤을 때 상한 음식이 먼저, 그 다음 배탈, 그 다음 병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절대로 한 번에 큰 그림 그려놓고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순서 문제 풀면 이제 진짜 많이 하거든. ABC 쭉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게 네가 생각했던 거랑 스토리가 실제로 다르게 꾸려져 나가면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고3이 됐을 때 나오는 지문들 대부분은 문장 3, 4개 정도를 읽어도 글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산모에서 느껴봤잖아. 1등급 1.9% 나왔더만. 글 보고 난 다음에 이해도 안 가는데 어떻게 빅픽처를 그려요?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 하면 꼭 이제 수업 들을 때 이 온라인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문제풀이 강의를 좀 어렸을 때 듣는 애들이 있거든. 고1, 2 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좀 이상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쳤을 때 전체를 쭉 읽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빅픽처를 그렸을 때 순서 문제 한 번도 안 틀렸는데요. 고1, 2 모의고사니까 그렇지. 너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고1, 2 때 모의고사는 얼마나 귀여웠냐. 그때는 이거 돼요. 근데 안 될 거야. 지금부터 나오는 평가원 수준의 문제들은. 하지마. 빅픽처 그리지 마세요.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 풀이법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기는요. 야, 하지마. 날개장 사진 좀. 왜 이거 해놓고 있는 거야. 여기 챕터 1 순서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빈 공간 많거든요. 여기 필기하시면 됩니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자, 볼게. 아, 이 새끼 성격 더러운 거 봐서 지가 넣어놓고, 그지? 아, 내 얘기한 거예요. 자, 순서 찾기 문제는 그럼 빅픽처를 안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지 안 틀릴 수 있느냐. 하나하나 쌓아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것만 소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야, 이거는 뭔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글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얘는 연결될 수 없어 싶은 것만 지우는 겁니다. 이게 태도상에서 되게 큰 차이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처음이지를 뚫어져라 보면
계속 빅픽처를 그리게 된다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연결될 수 없는 걸 지우는 방식으로 가시라고요. 요건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읽다가 애매한 것이 등장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틀릴 것 같기도 하면 무조건 남겨두라고요. 오케이? 괜찮니? 애매하면 남겨두는 겁니다. 애매하면 무조건 남겨두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따가 내가 문제를 풀면서 직접 보여드릴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또 다른 하나, 항상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여줄게. 그 순서 문제를 풀 때 제일 편한 게 이 패턴이야.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패턴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 A, B, C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죽었다 깨나도 A는 처음이 아니야. B는 가능. C도 절대 처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B를 제일 먼저로 굳혀놨다. 그 다음에 B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거 보니까 B 다음에 A는 죽었다 깨나도 연결이 안 돼. 근데 B 다음에 C는 연결이 쌉 가능이네. 그럼 문제 정답 그냥 나오잖아. 무조건 정답은 B, C, A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정답 B가 끝. 이렇게 풀린다고요. 이게 제일 예쁜 케이스예요. 이게 제일 예쁜 케이스라고. 됐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짜증나는 순간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A, B, C 딱 나왔어. 근데 A를 딱 읽었는데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내버려뒀다. B를 읽었는데 얘는 죽었다 깨너도 처음이 아니야. 지웠단 말이야. 근데 C를 읽어보니까 얘도 너무 괜찮네 해서 남겨놓은 거야. 이 경우가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첫 순서로 시작될 수 있는 스타트 지점에 두 개가 있는 거. 얘도 되고 얘도 될 것 같은데 첫 시작점이 뭐지?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 제일 짜증난다고. 머릿속으로 이상한 생각하고 있죠? 에이 그래도 A는 아니죠 쌤. 그러지 마. 2년 전이죠.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6번 순서 찾기 문제 정답이 A, C, B였습니다. 2년 전이 2년 전. 바로 그 전년도 있죠. 21년도에 치러졌던 사관학교 시험 문제 순서 찾기 첫 문제의 정답이 A, C, B였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6번 문제 정답이 A, C, B였습니다. 조금 많이 올라가 볼게요. 2002학년도 제가 봤던 수능이에요. 고해의 순서 찾기 문제 정답이 A, B, C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확률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A가 정답으로 먼저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아니야.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실제 문제 풀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야, 둘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떡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너네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고 와요. 둘 다 애매한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래도 설마 A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다가 틀린다니까 문제가. 항상 어떻게?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시라고. 지금 여기 제일 확실한 친구는 누구냐면 B예요. 뭐가? 절대 처음이 아니거든. 얘는 절대 처음이 아니잖아. 처음은 절대로 안 되잖아. 그러면 지금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C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 둘을 비교를 해주시라고. A가 처음일지 C가 처음일지를 따질 게 아니라 A 다음에 B가 들어갈지 C 다음에 B가 들어갈지만 따져주라고. 해보면 한쪽밖에 안 나오도록 나올 거야 문제가. 꼭 이렇게 하면 이상한 소리 나온다. 선생님 둘 다 되면 어떡해요? 네가 출제자면 문제 그따위로 출제하겠냐. 이게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3월달에 발간된 그 학습 안내서 있죠. 거기에 보면 순서 문항에서 문제 출제 시 유의사항을 교수님이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순서 찾기 문항은 절대로 정해진 순서가 하나밖에 되지 않도록 출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헷갈리는 경우를 안 줍니다. 보면 무조건 한쪽으로 굳어지게 문제를 내줘요. 쫄지 마세요. 이렇게 굳혀놓고 나면 봐. 이제 확실한 것의 순서는 C, B로 정해졌잖아. 어떻게 풀어? 아하. C, B는 확실하게 붙어 다녀야 되는 게 굳혀졌으니 요 앞에 A를 넣어서 정답이 아씨바가 될지 아니면 제일 뒤에 A를 넣어서 그냥 정답이 C바가 될지만 정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나 지금 빅픽처 안 그리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물 셀 게 없어요. 다시 첫 순서로 뭘로 시작할지 애매한 경우 확실하게 처음이 아닌 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라고요. 됐니? 혹은 뭐 이런 애매한 상황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 자, A는 처음이 아니야. B도 처음이 아니야. 이건 죽었다 깨나도 C가 제일 먼저인 건 확정인 것 같아.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C를 제일 먼저 잡아놓고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 다음에 A를 연결해도 너무 예쁘고 요 다음에 B를 연결해도 너무 예쁜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첫 순서는 잡히는데 그 다음이 애매할 때 4번인가 5번인가 고민될 때 있잖아. 이때 너네가 하는 또 뻘짓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나마 더 정답에 가까운 게 뭘지를 찾는다고.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더 정답에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절대 순서는 하나밖에 답이 될 수 없도록 출제된다니까. 이게 평가원의 출제 방향이라고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나마 더 맞는 걸 찾는 건 틀린 접근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한 것부터 정하라니까. 지금 제일 확실한 게 누군데? C. 얘는 굳어졌잖아.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C 굳혀놓고 요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B 아니면 BA 아니니? 됐잖아. 이 둘 직접 비교해. A에서 B로 연결되는 게 맞는지 B에서 A로 연결되는 게 맞는지 직접 비교하시라고. 그러면 정답이 캡인지 C반지가 나올 거라고. 문제 이렇게 푸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당탕탕 푸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빨라요. 이 훈련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한번 가볼 텐데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보자마자 문제 풀어요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푸는 시간을 분절해서 줄 거야. 자, 첫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 가보자. 카본싱크는 자연의 지형이야. 어떤 지형이냐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거나 저장하는 지형이야. 그것이 배출하는 거다. 배출하는 것보다 흡수를 더 많이 하는 게 카본싱크래. 여기까지 됐니? 자, 딱 20초 드릴 테니까 A번의 첫 문장만 읽고 제시문 다음에 A가 연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만 판단. 20초 시작. 오케이. 바로 봅시다.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능어가 있잖아. 눈에 뭐 있니? 이 과도한 CO2라는 말이 있다고. 자, 다시 한번 네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봐봐. 그냥 과도한 CO2도 아니고 이 과도한 CO2라고 얘기하려면 앞쪽에 CO2가 등장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어? 제시문에 이산화탄소 등장한 적 있어? 애초에 이산화탄소는 나온 적도 없는 대상이에요.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내용적인 걸 따질 것도 없어. 탈락이야. 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용과 기능어를 골고루 다 따져주시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제시문 다음에 B가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15초 시작. 오케이. 괜찮아? 요것도 기능어 있지. 뭐 있니? it. 단수 복수. 단수. 선생님 it는 it의 복수형이잖아요. 하지 말고. it의 복수형은 the이죠. 단수인 it이 가리키는 대상 누구일 수 있어? 카본싱크. 단수잖아요. 확인해볼까? 이 카본싱크의 식물 덩어리 그리고 다른 유기물. 그리고 카본싱크의 식물 덩어리와 유기물이 있을 수 있잖아.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수톤의 탄소를 흡수 저장해. 봐. 탄소를 흡수 혹은 저장해. 연결되기에 너무 예쁜데. 딱히 아닐 거라는 이유가 없잖아. 내버려 두시라니까 그러면. 쌤 그럼 B가 제일 처음에 확정 아닐까요? 아니 C도 확인해봐야지. 시간 줄게. C 연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 15초 시작. 오케이. 가능? 딱히 나쁠 거 없지 않아? 기능어가 없거든? 그럼 내용으로 연결되면 되는데 확인 한번 해봐봐. 이 카본싱크라는 것의 가치는 저 앞에 나왔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본싱크의 가치가 뭐냐면
여기 대인은 여기는 카본 싱크스예요. 이 카본 싱크라는 놈이 대기 중에 평형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얘들아 생각해봐.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라는 건 탄소를 흡수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잖아. 아니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흡수해버리면 이산화탄소 제거되는 거 맞잖아. 됐죠? 오케이. C도 나쁘지 않더라. 됐니? 여기서 뻘짓하지 말라니까. B와 C 중에 뭐가 더 맞을까는 고민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어떻게? 절대 처음이 아닌 A의 위치부터 잡자고. 얘는 B 다음에 들어가거나 C 다음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의 구성상. 됐니? 시간을 내가 짧게 줄 거야. 빠르게 판단해. 자, B에서 A가 연결되는 게 맞는지 C에서 A가 연결되는지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데 잠깐만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순서상으로 답이 하나밖에 안 되도록 출제한다니까. 한쪽이 말이 되면 다른 한쪽은 시간 안 되면 판단 안 하셔도 돼요. 됐죠? 30초 줄게. 시작. 오케이. BA야 CA야? BA죠. 뻘짓 하시면 안 됩니다. 강사야. XS CO2. This XS CO2. 나는 바로 이렇게 연결할게. 야, 무슨 초딩 단어 맞추기 싸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아닌데? 내용을 읽으시라고. 너 한번 봐봐. 여기에서 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카본 싱크의 사례가 누구래요? 숲이요. 그럼 여기서도 이 과도한 탄소를 제거하는 걸 누가 해줘야 돼요? 숲이 해줘야 내용이 맞지 않아? 근데 이러한 과도한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에 제거하는 걸 누가 해요? 바다가 한다고요? 너 같은 글 이따위로 쓸래?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누가 제거해주냐면요, 숲이 제거해줘요. 이 과도한 이산화탄소는요, 바다가 제거해줘요. 이게 뭐냐고 이게. 정신분열증이잖아 이 정도면. CA는 내용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아니 그럼 강사야, BA로 연결이 되려면 여기에 과도한 CO2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잖아. 여기 보세요. CO2인데 산업화의 과정 동안 배출된 CO2가 증가했다며. 생각해봐. 산업화의 과정 동안에 배출된 CO2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CO2의 배출량이 많았다는 얘기, 과도하다는 얘기 맞네요. 됐잖아. 그래서 BA 연결은 확정적. 납득됐냐? 그리고 내용상으로 충돌도 없어요. 그 CO2가 배출되는데 이 CO2를 바다 급수해 주는 거야. 괜찮단 말이야. 자, 이제 C가 제일 앞으로 가서 C바가 될지 혹은 C가 제일 뒤로 가서 빠크가 될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시간 짧게 줍니다. 일부러 몰아붙이는 거예요. 15초 시작. 오케이. 됐니? C바야 빠크야? 여기라서 못하겠어? CBA가 맞죠? CBA가. 그죠? 아니 일단은 CBA로 연결이 가능하려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기 BA는 있지에 해당할 만한 말이 C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CBA 연결이 되죠. 그치? 판단해. 여기 it에 해당할 만한 단수명사 C 어딨니? forest, 숲이요. 그러면 연결해보면 내용이 너무 괜찮지 않나? 숲이 있는데 이 숲에 있는 식물 덩어리 맞네. 그리고 이 숲에 있는 유기물 얘들이 탄소를 흡수해. 너무 괜찮네요. 정답은 CBA가 되겠습니다. 5번이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 정도로만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BAC는 왜 안 되는지도 한번 보죠. A에서 C로 연결되면 왜 안 되는지 알겠어? 여기서 탄소 흡수 누가 한다라고 했죠? 바다가. 근데 이걸 C로 연결해버리면 탄소 흡수를 누가 한다고요? 숲이. 미친 소리가 된다는 거 알겠죠? 탈락이야. 정답은 CBA가 된다고요. 요 감각을 느껴. 지금 보면 포인트는 이거거든. 뒤로 갈수록 문제 푸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요. 최종적으로 요거 판단하는 데는 10초 조금 넘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초반에 하나의 덩어리를 뜯어보면서 안 되는 걸 지우는 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몇 번이나 문장을 반복해서 읽거든. 이러면 확실히 실수를 하거나 오류를 낼 확률이 줄어들어요. 이 감각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 감각대로. 빅픽처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지워가고 하나하나 연결하는 감각대로. 됐어? 자, 연습 한번 더 해본다. 2번 문제를 한번 가볼 텐데 요게 가장 평균적인 난이도의 순서 문제거든. 평균적인 난이도의 순서 문제거든. 나는 이런 평균적인 난이도의 순서 문제는 딱 평균적인 시간 2분 정도를 드릴 거예요. 2분 드려볼 테니까 풀어보세요. 시작. 일 분 지났습니다. 삼십 초. 십 초. 답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평균적으로 순서 찾기 문제는 2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답률이 되게 높고 좀 쉬운 문제들은 한 1분 30초 정도까지,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 킬러 문제에 가까운 문제는 2분 30초 정도 시간까지 이렇게 드릴 겁니다. 요 시간이 뭐냐면 제가 그 시험지의 난이도와 시험지 내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이제 그 정답률 있잖아요. 전 문제 풀 때마다 이제 정답률 이거 다 가지고 오거든요. 이 정답률 자료들 쭉 봐가면서 각 문제를 몇 분 내에 문제들을 쭉 풀어서 쭉 시험지를 뚫어야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에요. 빈칸이 평균적으로 1분 30초에서 2분 30초. 두 문제 세트 합쳐서 4분 30초. 요 정도 제일 예쁜데 요거는 안정 1등급을 받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내가 드리는 시간이 조금 빡빡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끝이라고 하자마자 펜을 내려놓지 말고 끝나고 나면 이런 정리 멘트를 드릴 때 조금 더 보세요. 보통 한 1, 20초만 더 추가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 상황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거든. 그럼 강사 애초에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주면 되지 않니? 그건 아닌 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감각도 계속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시간을 딱 맞춰서 끊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 수업은 느낌이 좀 올 텐데요. 수업 때 계속 이렇게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릴 거거든. 문제를 미리 풀어오고 예습할 거 없습니다. 수업 때 듣고 복습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돼요. 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복습해야 될 포인트들도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 좀 드릴게. 가보자. 지문 다 읽었을 테니까 나는 포인트들만 딱딱 잡아서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보세요. 우선 nearly half the country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의 절반 정도가 이제 민주주의래. 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래. 괜찮지? 자, 이제 A를 한번 읽어볼 텐데 A에는 별다른 기능어가 없어. 기능어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읽어야 될 것 같거든. 확인 한번 해볼게. 기술 진보가 led to, 이끌었어.
극적인 비용 감소를 이끌었어요. 정보의 처리와 전달 비용 감소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낮아졌다고. 정보 비용이.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자, 묻자. 너 같으면 야,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다음 문장으로 정보 비용은 싸요 라고 쓰겠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A는 지워야 되는 게 맞잖아. 문제 풀 때 왜 안 그랬어? 지우셔야 돼요. A는. 됐어요. 이 판단만 하시면 된다. 이 판단만. 네가 글 쓰는 사람 입장이라면 요따위로 글을 연결하겠어? 요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이제 B 확인해 봅시다. 여기 있는 such circumstances, 그러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어야 될까? 제시문 다음에 연결되려면. 그래, 민주주의라는 환경이 돼야 되죠. 내용상으로도 맞는지 볼까? 민주주의라는 환경 내에서는 외교, 대중의 의견에 aimed, 딱 겨냥된 외교가 결과에 중요해요. 왜 대중 의견이 중요하겠어? 민주주의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야, 너 같으면 이렇게 연결하지 않겠어?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에서는 대중 의견이 외교에 중요해요. 나쁘지 않네. 내버려 두자. 됐죠? C 가볼게요. 봅시다. 사람들이 정보의 양에 의해 압도될 때, 그들을 마주하는 정보의 양에 압도될 때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아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요. 응, 아니야. 그치? 얘는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잖아.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다가 어디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뭔 소리야 이게. 탈락이라고. B가 제일 먼저인 거 확정이네. 이게 내용상으로 연결하는 거,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부탁이니까 빅픽처 그리지 말고 이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만 계속 판단 한번 해주세요. 됐어? B가 제일 먼저인 거 확정이다. 끝. 자, B의 나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는 힘을 만들어내. 정보는 힘이야. 정보는 파워야. 그리고 오늘날 a much larger part of the world's population, 전 세계 인구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즉 훨씬 더 많은 인구가 그 힘에 접근할 수 있어. 여기서 그 힘은 정보죠. 즉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대. 잘 생각해봐라. 얘들아, 많은 사람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A로 연결해서 생각해볼까? 야, 왜 사람들이 정보에 많이 접근할 수 있을까? 정보의 가격이 싸니까. 연결되지 않니? B에서 A로는 연결이 쌉 가능. 그 다음 잘 봐. 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니? 뭔 상관이야.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많은 거랑 집중력 떨어지는 거랑은. 관련 없네? 탈락이네? 정답은 BAC 끝이네. 됐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A에서 C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가 눈으로 보면 알잖아. A의 끝쪽에 많은 양의 정보가, 그래요, 집중력의 결핍을 불러와. 집중력의 결핍?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끝. 얘들아 잠시만. 요거 잘 보세요. 아까 이 얘기 기억나니? 같은 색깔끼리 연결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보세요. 흰색에서 흰색으로, 빨강에서 빨강으로, 노랑에서 노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순서 찾기 문제라고. 기출을요 5년치를 쭉 쌓아서 보잖아. 한 문제도 빠짐없이 예쁘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 수업을 어떻게 복습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수업을 어떻게 복습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복습의 범위부터 정합시다. 제가 되게 특수한 문제를 이건 무조건 복습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1교시는 없어. 1, 2번 문제는 그런 거 없는데 가끔 가다가 오늘 뭐 여러분들 보충 영상으로 보고 할 거예요. 6번 문제 같은 거는 나중에 내가 복습하라고 시킬 거야. 그런 특수한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복습이고,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맞는 문제는 스킵. 내가 맞춘 문제를 굳이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틀린 문제는 당연히 복습. 거기에 플러스 순서 찾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맞췄는데 앞에 있는 조정식이랑은 다른 사고의 흐름으로 맞췄어. 이런 친구도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B를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좋지만 그 다음에 A, C가 둘 다 된다라고 생각해서 A, C가 맞는지 C가 맞는지 막 조합해서 문제 맞춘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 경우는 무조건 복습. 사고의 흐름이 달랐던 경우는 복습. 보통 순서 찾기 문제는 사고의 흐름이 달라서 답은 맞췄는데 실제로는 그 사고의 흐름이 오류였던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습하고 너랑 다르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면 무조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 찾기 문제는. 사고의 흐름이 달랐던 문제도 복습입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습하실 때 복습북을 보시면 됩니다. 복습북은 제가 줄로 다 앞으로 해놨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어떻기 때문에 연결 안 되고 이런 멘션이 다 적혀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선생님 저 복습북 못 받았는데요. 입고일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복습북에 해당하는 부분 PDF를 현장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틀린 문제랑 사고의 흐름이 달랐던 문제들만 복습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복습할 때 또 다른 유의사항 이거다. 잘 들어봐. 우리 방금 문제 풀었죠? BAC가 정답이라는 건 납득됐지? 자, 물어볼게. 이걸 내용 뭐야? 주제 뭐야? 모르겠지? 민주주의 얘기랑 정보 얘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죠. 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순서 찾기 문제는 글의 내용이 뭔지에는 집착 안 합니다. 볼 이유가 없어요. 볼 이유가 없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세요. 됐죠? 오케이. 5분 쉬고 계속 가도록 할게요.